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70년간 잊혀진 한 노병이 갑자기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주지 않았던 훈장을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줄 알았고 세상도 나를 잊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에게 훈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를 찾아냈고 조용히 훈장을 준비했고 94세 노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70년의 침묵, 하나의 훈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 세대의 이름 없는 희생.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흑인 병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게 70년 전 얼어붙은 산속에서 그를 구한 병사의 가족을 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벽에 걸려있는 한국 지도를 매일 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손가락으로 여러 해 전에 장진호 전투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겨울의 형제들을 기억하라. 1950년에 함께 싸웠던 해병대원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영웅이 아닌 형제였죠. 그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맥카시입니다. 지금 94살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워싱턴주 스포켄의 조용한 집에서 이 휠체어에 앉아 보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참 평화로워요. 아무도 제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죠. 그럴 만도 해요. 그저 또 하나의 잊혀진 전쟁일 뿐이니까요. 제 일상은 늘 똑같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있었고 9시에는 약을 먹고 있었죠. 점심시간까지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늙은 군인들에게는 별 관심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손자벤이 방문하곤 했어요. 그는 전쟁에 대해 질문을 하곤 했죠. 저는 짧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지만 무서운 부분들은 깊숙이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곳이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밖이 추워지면 오른쪽 다리가 아파오곤 했어요. 장진호에서 중국군 총알이 맞았던 곳이죠.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퍼플하트 훈장을 받지 못했어요. 포로 생활 중에 의료 기록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죠.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또 하나의 서류일 뿐이었죠. 지금은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여전히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꽁꽁 언 언덕들,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보낸 3년에 대한 꿈이었죠. 한 그릇에 묽은 국물을 놓고 좋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미국은 이미 다른 일들로 넘어가 있었죠. 퍼레이드도 연설도 없었어요. 그저 집으로 가는 버스표와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보라는 지시뿐이었죠. 전쟁이란 게 그런 거야 라고 충격받은 표정의 벤에게 말하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잊혀지지.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 기억들을 가까이 간직하고 있었죠. 서울에서 행진할 때 손을 흔들던 아이들,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들, 그리고 포로 수용소 근처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한국의 할머니가 몰래 건네주셨던 꽃차의 이상한 따뜻함까지도요. 오늘 밤 붉은 노을이 제 벽을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저는 또 다른 조용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뭔가가 바뀔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죠. 제 나이에는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휠체어를 주방으로 밀면서 불을 켰어요. 저녁 식사는 간단했죠. 캔에 든 수프와 벤이 어제 가져다준 빵이었어요. 먹으면서 제 삶에서 간직해온 작은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진호 전투 전 해병대 부대원들의 바랜 사진. 집에 돌아오기 전 한국 땅에서 주워온 작은 돌. 그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차에서 나온 말린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보물들이 미국이 절대 주지 않았던 어떤 훈장보다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진짜였으니까요.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였죠. 역사책들이 우리의 경찰 행동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저녁 식사 후 그릇과 숟가락을 씻었어요. 손이 예전같이 잘 움직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혼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혼자 살 때는 독립성이 중요하니까요. 아내 사라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제가 가끔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이유, 헬리콥터 소리를 견딜 수 없는 이유, 큰 소리에 움찔하는 이유를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당신 몸은 집에 왔지만 그녀는 말하곤 했어요. 당신 마음의 일부는 한국에 남아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제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얼어붙은 산에, 포로 수용소에 우리를 유일한 희망처럼 바라봤던 한국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휠체어를 창가로 밀면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이 보일까 궁금했어요. 그곳은 평화로울까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우리의 희생이 정말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매일 밤 저를 따라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절대 답을 얻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죠.
세상은 늙은 군인들을 잊어버리니까요. 나라들은 앞으로 나아가고요. 새로운 전쟁들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옛 전쟁들을 대체하죠.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7시 아침 식사, 9시 약, 창가에서 독서, 텔레비전의 뉴스. 아마 벤이 방문할지도 모르고요. 삶은 조용하고 단순하게 계속되죠.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때까지. 제가 몰랐던 건 내일이 다를 거라는 거였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거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저는 그저 벽에 지도를 걸어두고 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악몽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희미한 기억을 가진 늙은 해병대원일 뿐이었어요. 눈을 감으면서 우리 부대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매일 밤 이렇게 했죠.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제 방식이었어요. 누군가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저의 약속이었죠. 잘자 형제들 빈방의 속삭였어요. 꿈에서 만나자. 화요일 아침에 편지가 왔어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우편 트럭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죠. 요즘에는 우편물에 별로 흥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고지서와 광고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봉투는 달랐어요. 가장자리를 따라 파란색과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평범한 흰색 봉투였어요. 그 색깔들이 즉시 눈에 들어왔죠. 마이너스 나만의 색깔이었으니까요. 발신인 주소에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워싱턴 D.C. 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들고 있는데 낡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실수인가요? 왜 한국 대사관이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저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완벽한 영어로 쓰인 편지가 있었죠. 메카시 상사님, 귀하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을 기리고자 합니다. 특별 용맹 훈장을 마련했으니 직접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믿기 전에 7번이나 읽어야 했어요. 70년이 지난 후에 왜 지금일까요? 이 시점에서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 일부는 그 편지를 다른 전쟁 서류들과 함께 넣어두고 잊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가둬두었던 기억들이 허락없이 물밀듯이 돌아오고 있었죠. 장진호 전투의 끔찍한 추위가 생각났어요. 너무 추워서 음식이 단단하게 얼었고 총의 기름이 꿀처럼 되어버릴 정도였죠. 부상당한 친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제 다리에 총알이 맞는 뜨거운 고통을 느꼈던 순간도 기억났어요. 저에게 가라고 했는데도 저를 버리지 않았던 젊은 흑인 병사도 기억났어요. 우리 둘 다 포로가 되었죠. 그의 이름도 알지 못했지만 가끔 꿈에서 그의 얼굴을 보곤 했어요. 북한 포로 수용소도 생각났어요. 환한 목소리로 소리치던 경비병들. 제 위장이 스스로를 먹고 있는 것 같은 끊임없는 배고픔. 하지만 작은 친절의 행동들도 기억했어요. 마이너스 우리에게 추가 음식이나 약을 몰래 건네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한국 민간인들. 무엇보다도 국화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열병으로 아플 때 한국 할머니가 어떻게든 그것을 저에게 전해주셨죠. 경비병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녀는 울타리의 작은 틈새로 그것을 건네주셨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따뜻하고 달콤한 차는 제 영혼 속으로 직접 흘러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친절이 저를 살게 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서 제 기억을 방해했어요. 손자 벤이었죠. 그는 흥분되고 숨이 차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한국 대사관에서 절 불렀어요. 편지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께 훈장을 드리고 싶대요.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벤이 이 일의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연락했구나, 그렇지? 제가 물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찾고 있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이름과 복무 기록을 제출했죠. 그들이 할아버지가 장진호에서 보여주신 행동이 영웅적이었다고 했어요. 벤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미국 포로들을 기억하는 한국 민간인들의 이야기도 있대요. 할아버지, 그들은 할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 와서는 훈장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있는 무언가 마이너스 장진호 전투에서 수십 년 전에 얼어붙은 무언가 마이너스가 녹기 시작했어요. 언제 올 거냐? 조용히 물었어요. 다음 주요. 할아버지가 수락하셨다고 말했어요. 괜찮으시죠, 할아버지? 방 건너편 벽에 있는 한국 지도를 바라봤어요. 장진호 주변의 원, 형제들에 대한 제 메모를. 70년간의 침묵 끝에 한국이 저를 다시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 속삭였어요. 그래, 괜찮아. 다음 며칠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벤이 매일 와서 집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청소했죠. 그는 의식을 위해 제가 입을 새 셔츠를 가져왔어요. 심지어 제 오래된 해병대 핀도 찾았죠. 마이너스 제가 전시하도록 허락한 유일한 군사 장식이었죠. 긴장되세요, 할아버지?
그가 핀을 닦는 것을 도우면서 물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70년 동안 한국이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했어. 마치 미국이 잊은 것처럼 말이야. 자신이 잊혔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벤이 제 옆에 앉아 그의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젊고 강했죠. 제 늙고 반점 있는 손과는 너무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기억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날 밤 전쟁 기억을 보관하는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한국 땅에서 가져온 돌, 그 차에서 나온 말린 꽃, 부모님께 쓰고 보내지 않은 편지들, 그리고 부대원들의 이름을 적어둔 작은 노트북이 있었어요. 어떤 이름들 옆에는 별표가 있었죠. 마이너스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노트북 전체를 읽어보았어요. 각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얼굴, 농담, 고향을 기억했죠. 캔자스에서 온 농부의 아들들, 뉴욕에서 온 도시. 아이들, 캘리포니아에서 온 의사의 아들, 텍사스에서 온 정비공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젊었고 그 얼어붙은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에 대해 너무 준비되지 않았었죠.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책 속의 이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우리를 기억하는 것 같구나. 노트북을 가슴에 얹고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악몽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태양 아래 빛나는 훈장과 내 손을 따뜻하게 하는 국화차에 대한 꿈을 꿨어요. 일어났을 때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 안의 문이 열려 70년 동안 그 어두운 구석을 만지지 않았던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그 문을 통해 들어올지 모르는 것들이 두려웠어요. 마이너스 제가 숨겨왔던 모든 고통과 상실 마이너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또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마도 이제 모든 것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제 완전히 기억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휠체어를 창가로 밀어 밖에 아침 해를 바라봤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미 밤이겠죠. 하지만 다음 주 그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제 작은 집에 있을 거예요. 한국의 한 조각을 저에게 다시 가져오면서요. 당신의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해도 뒤에 속삭였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의식 당일 창문을 통해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뱃속에서 이상한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것을 느꼈죠. 오늘은 한국이 저에게 오는 날이었어요. 벤이 준비를 도와주려고 8시에 도착했어요. 테이블에 놓을 신선한 꽃을 가져왔고 집의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죠. 심지어 2개의 깃발 마이너스 미국 국기와 대한민국 국기 마이너스를 가져와서 거실벽에 나란히 걸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할아버지? 그가 제일 좋은 셔츠의 단추를 채우는 것을 도우면서 물었어요. 마치 낙하산이 열릴지 모른 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했어요. 벤이 웃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더 이상 누가 나인지 모르겠어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피해왔어서 이제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 벤이 제 셔츠에 해병대 핀을 달아줬어요. 그것은 작고 단순했죠. 어떤 군사 장식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당신은 리처드 메카시예요. 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병대원, 생존자,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자신의 복무를 인정받는 사람. 그게 당신이에요. 정확히 10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벤이 한 번 제 어깨를 꽉 쥐고는 문을 열러갔어요. 세 사람이 제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두운 양복을 입은 고귀한 느낌의 나이든 남자, 정식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그리고 작은 파란색 핀을 단 외교관 정장을 입은 30대의 여성이 있었어요. 메카시 상사님,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의 박예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그녀는 살짝 인사하고는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악수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은 진짜 감정을 담고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서울에 있던 아이였어요. 그녀가 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나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싸웠던 미국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외교관이 되었죠. 다음으로 나이든 한국인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김 대사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메카시 상사님 같은 군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는 거의 차렷 자세로 매우 똑바로 서 있었어요. 이 대위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거의 잃어버릴 뻔했을 때 우리 군과 함께 싸웠던 당신 같은 분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진심 어린 감정으로 말해서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저를 잊었다고 믿었어요. 마이너스 마치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 그들이 서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의 새 한국인이 저를 늙은 유물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이 대위는 뚜껑에 태극기가 있는 아름다운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마이너스 빨간색과 파란색 리본에 달린 빛나는 훈장이었죠. 이 훈장은 김 대사가 설명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특별한 용기를 보여준 이들에게 수여됩니다. 장진호 전투에서의 용감함, 전쟁 포로로서의 강인함, 그리고 평생 동안의 품위 있는 모습이 이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데이가 앞으로 나와 훈장을 제 셔츠에 달아줬어요. 바로 해병대 핀 옆에요. 훈장이 가슴에 닿는 느낌이 놀라울 정도로 무거웠어요. 아니면 어쩌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기억들의 무게였는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국민들은 메카시 상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예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70년 전의 모든 고통과 상실을 막기 위해 세웠던 댐이었죠. 눈물이 제 눈에 차오르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것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눈물들은 70년 동안 흐르기를 기다려왔으니까요.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속삭였어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중요했습니다. 김 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유는 항상 중요합니다. 희생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당신과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날 존재합니다. 벤이 근처에 서서 자기 눈도 닦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그는 지금 전에 없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죠. 박예진이 제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어 우리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했어요. 메카시 상사님, 당신의 기억 중 일부를 저희와 나눠주시겠어요? 저희는 그것들을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 가슴에 있는 훈장을 보고 주변의 기대에 찬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70년 동안 저는 제 전쟁 이야기들을 간직해왔고 벤에게도 작고 안전한 부분만 들려주곤 했어요. 그 문을 완전히 여는 생각은 저를 무섭게 했어요. 어떤 공포들이 쏟아져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또한 새로운 무언가를 느꼈어요. 아마도 이런 기억들을 공유하는 것이 그것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이제 공기와 빛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네, 마침내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말해드릴게요. 장진호에 대해서, 수용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결코 마주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턱을 넘었어요. 과거를 가둬둔 사람에서 마침내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요. 이데이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에 놓았어요. 벤이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 제 팔에 손을 얹고 가까이 앉았죠. 박예진은 제 말을 적기 위해 노트북을 꺼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에 상륙했을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어떤 일에 뛰어들게 될지 몰랐죠. 그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거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말이 천천히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빨라졌어요. 마치 너무 오랫동안 땅속에 있었던 샘물 같았죠. 인천 상륙에 대해, 북쪽으로의 진군에 대해, 그해 겨울이 일찍 찾아왔을 때 산들을 뒤덮은 끔찍한 추위에 대해 말했어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장진호 전투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 음식은 단단하게 얼었고요. 사람들은 너무 심한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검게 변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중국군이 왔죠. 수천 명이 우리를 사방에서 포위하면서요. 우리는 얼어붙은 땅의 모든 인치를 위해 싸웠어요. 제 목소리가 말마다 더 강해지면서 말했어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훈장을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서로를 위해서였죠. 전쟁에서는 그것만이 중요하니까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요. 부상당한 일, 제가 그를 남겨두고 가라고 명령했음에도 저를 버리지 않았던 젊은 흑인 병사에 대해 말했어요. 중국군이 우리 위치를 점령했을 때 우리 둘 다 포로가 되었던 일에 대해서요. 포로 수용소 이야기들은 말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배고픔, 추위, 희망을 포기하고 그저 서서히 사라져간 사람들. 하지만 그 이야기들도 들려줬어요. 제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어떻게든 국화차를 건네주었던 한국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해서요. 그 차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말했어요. 그녀의 친절이 제게 계속 싸우고 하루 더 살아남을 이유를 주었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누군가가 메마른 제 목에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벤은 계속 제 팔에 손을 얹고 있었죠. 기억이 저를 과거로 너무 깊이 끌어들일 때 현재에 묶어두면서요. 마침내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침묵에 빠졌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좋은 것, 나쁜 것, 영웅적인 것, 그리고 끔찍한 것까지. 비어있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마치 마침내 제대로 청소된 상처 같았죠. 김 대사가 일어나서 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메카시 상사님.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의 국가 역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앞으로 세대에 걸쳐 당신과 같은 분들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 가슴에 있는 훈장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은 마치 거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잃어버린 조각 같았죠.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박예진이 비단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저에게 건넸어요. 선물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로부터요. 안에는 국화차 깡통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제 목숨을 구했던 것과 똑같은 거였죠. 새 훈장과 함께 그것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의식 후 제 조용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지역 신문에 제가 한국 훈장을 받는 사진과 함께 제 이야기가 실렸죠. 헤드라인은 이랬어요. 지역 참전용사, 한국전쟁 70년 후의 명예였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제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이 갑작스러운 관심은 전투보다도 더 큰 시험이 되었어요. 70년 동안 저는 제 전쟁 경험을 안에 간직하고 벤에게만 작은 조각들을 말해왔죠. 이제 모두가 전체 이야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제가 스스로를 그저 살아남은 사람으로만 봤을 때 영웅을 기대했죠. 장진호 전투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들이 물었어요. 포로가 된 건 어땠나요? 그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각각의 질문이 저에게 평생 잊으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했어요. 지역 병원은 제 전쟁 부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싶어 했고요. 보훈청은 수십 년 전에 거부했던 퍼플하트 훈장 케이스를 재검토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영화 촬영팀에서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벤은 이 새로운 관심의 전장에서 제 방패가 되었죠. 할아버지가 이제 쉬셔야 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방문객들에게 말했어요. 내일 더 많은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밤에 우리 둘만 있을 때 벤은 그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을 했어요. 왜 전에는 인정받기 위해 싸우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 왜 모든 것을 묻어두셨어요? 선반에 진열된 나무 상자 속에 한국 훈장을 바라봤어요. 얼어붙은 땅 조각을 위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훈장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단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한국전은 끝나기도 전에 잊혀진 전쟁이 되었지.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니? 그들이 기억하라고 요구해? 하지만 제 인생의 이 새로운 장에서 동맹군도 찾았어요. 한국 대사관의 박예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했죠. 그녀는 포로 수용소 근처에서 그 할머니가 제게 주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한국 차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인내심 있게 앉아 질문을 했지만 제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녀가 말했어요. 노인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지혜 때문에 소중히 여겨집니다. 당신의 경험도 우리 역사의 일부입니다. 제 가장 큰 시험은 수십 년 동안 밀어냈던 기억들이 갑자기 매우 선명해졌을 때 왔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들, 우리를 도와주다가 총에 맞은 한국 민간인들, 그리고 특히 장진호에서 저를 구했지만 이름을 알지 못했던 젊은 흑인 병사. 그의 가족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어. 어느 날 밤 벤에게 말했어요. 마침내 오래된 군인의 강인함을 뚫고 눈물이 흐르게 하면서. 그는 내 목숨을 구했는데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다음날 박예진이 이대위와 함께 도착했어요. 그들은 한국 군사기록과 제가 알지 못했던 미국 파일들을 가져왔어요.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대위가 말했어요. 사진에서 그의 얼굴을 알아보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었어요. 저를 구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 그도 역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 시간과 오래되고 희미해진 기록들과의 싸움이었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느꼈어요. 박예진이 제 식탁의 서류 폴더들을 펼쳤어요. 이것들은 당신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미국 포로들의 기록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북한은 기본 정보를 보관했고 전쟁 후에 이 기록들 중 일부가 확보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탁자로 밀고 가서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한국어였지만 일부는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이름, 계급, 날짜가 눈에 띄었죠. 몇몇은 알아봤어요. 저와 함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몇몇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수용소의 다른 구역에 있었을 거예요. 그는 젊었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마 19이나 20살 정도였을 거예요. 키가 크고 말랐지만 강했어요.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는 남부 어딘가 출신이었어요. 엘라베마인 것 같아요. 모카밭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진호에 있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의 해병대 기록과 대조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퍼즐에 대해 작업하는 동안 제 삶은 더 바빠졌어요. 지역 참전용사 모임에서 제가 원래 모임에서 연설해주길 원했어요.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전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전국의 한국계 미국인들로부터 제 복무에 감사하는 편지들이 도착했어요. 어느 오후 한 여성이 제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60대였고 은빛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메카시 상사님, 제 이름은 그레이스 김입니다. 제 어머니는 당신이 수감되었던 포로 수용소 근처 마을 출신이었어요. 그녀는 제 거실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바로 그 한국 할머니였어요. 아픈 포로들에게 국화차를 가져다 준 할머니요.
그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녀가 도우려 했던 미국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셨대요. 어머니는 항상 차를 들였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레이스가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남았고 어머니의 친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행복해하실 거예요. 그녀가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찻잔이 있었는데 단순한 흰자기에 테두리를 따라 작은 파란 꽃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것은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그레이스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이것을 갖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제 풍화된 손에 그 섬세한 잔을 들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 연결고리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어요. 북한의 어둡고 추운 수용소에서 워싱턴주 스포켄의 제 거실까지 시간에 의해 끊어지지 않은 친절의 실이었죠. 감사합니다. 속삭였어요. 비록 그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지만요. 당신 어머니가 제 목숨을 구하셨어요. 그날 밤 벤은 제 거실에 특별한 선반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 위에 한국 훈장, 그레이스가 준 찻잔, 그리고 장진호 전투 전 해병대 부대원들의 사진을 놓았어요. 함께 그것들은 마침내 완성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예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그를 찾았습니다. 메카시 상사님. 당신을 구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녀와 이대희가 다음날 파일을 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들은 제 앞에 흑백 사진 한 장을 놓았어요. 제가 기억했던 것처럼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는 제복을 입은 젊은 해병대원이었어요. 1등병 제임스 하워드 윌리엄스. 이대희가 파일에서 읽었어요. 1930년 엘라베마 셀마에서 태어남. 제1해병사단에서 복무.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포로로 잡힘. 1953년 8월 빅스위치 작전에서 석방됨. 사진 속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무사했나요? 전쟁에서 살아남았나요? 박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는 전쟁 후 엘라베마로 돌아갔어요. 정비공으로 일했고 세 자녀를 두었어요. 197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자녀들 속삭였어요. 그들은 아직 살아있나요? 네, 그녀가 말했어요. 그의 딸을 찾았어요. 그녀는 지금 조지아에 살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의 아버지가 가끔 메카시라는 해병대원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요. 당신이 무사히 귀국했는지 궁금해했대요. 방이 제 주위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70년 동안 저는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용감한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무게를 짊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도 저에 대해 궁금해했던 거였어요.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의 자녀들을요? 그들의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줘야 해요. 그들이 그가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휠체어를 창가로 밀고 벨트를 올려다 봤어요. 어딘가 저 위에서 제임스 윌리엄스가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그가 구한 사람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마침내 그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널 찾았어, 제임스. 밤하늘에 속삭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내 이름을 알게 할 거야. 봄이 찾아와 제 작은 정원에 새 생명을 그려놓고 있었어요. 벤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국 국화를 심었죠. 한때 제 목숨을 구했던 차를 만드는데 사용된 것과 같은 꽃이었어요. 매일 아침 시간을 내어 그것들을 돌보면서 때로는 식물들에게 제가 마침내 느끼도록 허락하고 있는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구했던 젊은 병사를 찾는 우리의 수색은 성공적이었어요. 군사기록과 박예진의 인맥을 통해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엘라베마 출신 제임스 하워드 윌리엄스 1등병이었죠.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1976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복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세 자녀를 남겼어요. 오늘 그들이 저를 만나러 옵니다. 너무 흥분되고 긴장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일어났어요. 벤이 준비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죠. 집을 청소하고 다가를 준비하고 심지어 테이블에 놓을 신선한 꽃도 가져왔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할아버지? 그가 제일 좋은 셔츠를 입는 것을 도우면서 물었어요. 마치 70년이나 밀린 빚을 갚으려는 것 같아 그에게 말했어요. 제 선반에는 나무 상자 안에 한국 훈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새로운 추가물이 있었죠. 보온청이 제 케이스를 검토한 후 지난주에 마침내 도착한 퍼플아트 훈장이요. 세 번째 상자도 있었는데 윌리엄스 1등병을 위한 또 다른 퍼플아트가 들어있었고 그의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어요. 벤이 신청하는 것을 도왔는데 장진호에서 저를 구한 사람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정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벤이 대답하러 가는 동안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이 제 거실로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60대의 여성과 그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두 남자였죠. 그들의 얼굴을 보니 바로 제임스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이너스 그들의 눈 모양, 턱선, 키가 크고 품이 있는 자세에서요.
여성이 앞으로 나섰는데 그녀의 손이 제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메카시 상사님, 저는 일레인 윌리엄스 마이너스 테일러입니다. 이쪽은 제 형제들 로버트와 마이클이에요. 저희는 제임스 윌리엄스의 자녀들입니다. 휠체어를 앞으로 밀면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잡는 대신 몸을 숙여 저를 안았어요. 제 뺨에 닿는 그녀의 눈물이 느껴졌는데 제 눈물과 맞닿고 있었죠.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소리치며 깨어나곤 했어요. 가끔은 당신 이름을 부르곤 했죠. 어머니에게 메카시가 집에 무사히 돌아갔는지 궁금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 물리적 타격처럼 느껴졌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앉으세요,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이 제 거실에 자리를 잡자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그들의 아버지가 장진호의 눈 속에서 저를 버리기를 거부했던 일, 우리들 다 포로로 잡힐 때까지 저를 반쯤 들고 반쯤 끌었던 일, 수용소에서 그가 자신의 빈약한 식량을 나눴던 일,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그의 고집스러운 유머가 어떻게 희망을 유지시켰는지에 대해요. 그는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장진호에서뿐만 아니라 그 수용소에서 매일이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는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메카시,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영웅적인 구조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줄 거야? 넌 나한테 빚이 있어, 해병대원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들은 이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제 말 속에서 아버지의 정신을 알아보면서요. 로버트 큰아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버지는 훈장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마치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완전히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뭔가 바뀌었죠. 한국 훈장에 대해 박예진과 대사관이 잊혀진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선반으로 밀어 세 번째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당신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일레인에게 상자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퍼플하트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받은 부상에 대해 사후에 제임스 하워드 윌리엄스 1등병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일레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훈장이 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제 손자와 저는 저의 증언과 한국 군사 기록의 문서화를 통해 서류를 제출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70년 전에 받았어야 했죠. 그 오후는 기억의 축하가 되었어요. 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일레이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진들을 공유했어요. 마이너스 민간인으로서의 제임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요. 저를 구했던 같은 용감한 젊은이가 나이가 들어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좋은 정비공이었어요. 마이클이 저에게 말했어요. 엔진이 달린 건 뭐든지 고칠 수 있었죠. 한국에서 배웠다고 했어요.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물건을 계속 돌아가게 해야 했던 곳에서요. 그답게 들리네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수용소에서 그는 한 번 경비병의 시계를 우리를 위한 추가 음식과 교환해서 고쳐줬어요. 경비병은 제임스가 시계를 느리게 달리도록 방해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경비병은 항상 자기 교대 시간에 늦어서 공경에 처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었어요. 제 정원으로 휠체어를 밀고 가서 국화꽃 3송이를 잘랐어요. 이 꽃들은 수용소에서 제 목숨을 구한 차를 만드는 데 사용됐어요. 설명했어요. 한국 할머니가 아픈 포로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이제 저는 여기서 그것들을 기르며 기억하고 있어요. 각자 한 송이씩 가져가세요. 당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요. 그들이 꽃을 받아들일 때 일레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그를 기억했다는 것을, 당신이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행복해하실 거예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제게 미래를 준 사람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떠난 후 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남았어요. 피곤했지만 전에 없던 평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벤이 말했어요. 우리가 잘했지. 정정했어요. 내 도움 없이는 그들을 찾지 못했을 거야. 나중에 저녁 햇살 속에서 국화들 사이에 혼자 앉아있을 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상한 길에 대해 생각했어요. 장진호의 얼어붙은 언덕에서 이 따뜻한 평화의 순간까지요. 70년 동안 짊어져 왔던 무게가 이제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인정받음으로써, 연결됨으로써, 기억된다는 단순한 힘으로 변화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훈장은 단지 금속과 리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침내 전쟁에서 돌아올 수 있는 허가였죠. 물리적인 수용소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일부를 포로로 붙잡아 두었던 전쟁에서요. 국화의 부드러운 꽃잎을 만지면서 그 섬세한 강인함을 느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따뜻한 곳은 한국이었어.
꽃들에게 속삭였어요. 다음날 벤에게 지역 참전용사센터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결정을 내렸거든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어 센터장에게 말했어요. 모든 기억,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이름. 누군가는 그들 모두를 기억해야 해. 다음 몇 달 동안 매주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제는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 돌아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저를 구했던 제임스 윌리엄스를 위해, 치유의 차를 가져다준 한국 할머니를 위해서였죠. 공유된 각 기억은 들어올려진 무게였고 말해진 각 이름은 지켜진 약속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제 이야기가 서울의 전쟁기념관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의 한 학교는 심지어 도서관을 제임스 윌리엄스와 제 이름을 따서 명명했대요. 메카시 마이너스 윌리엄스 우정관이라고요. 박예진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했어요.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장진호 전투지역에서 조심스럽게 수집하여 작은 유리 용기에 담긴 흙이었죠. 한국의 일부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도록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당신이 구하는 데 도움을 준 땅이요. 저는 그것을 제 훈장과 제임스의 사진 옆에 두었어요. 함께 그들은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단지 전쟁과 희생뿐만 아니라 기억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제 국화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꽃피었어요. 매일 저녁 그들 사이에 앉아 노을이 하늘을 한국 국기의 색깔 빨강, 파랑, 하양, 검정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집에 돌아왔어. 제임스와 제 기억 속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모두. 우리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정의했던 전쟁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어요. 70년이 지나서 온 훈장은 단지 제 과거를 명예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게 새로운 미래를 주었죠. 제가 단지 잊혀진 군인이 아니라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가진 기억되는 사람인 미래를요.